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죠.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무단으로 사용된 나의 카드. 네, 도와줬더니 저는 배제하고 자료만 가져간대요. 풍경사진 캡처, 게시, 처벌 가능한지요?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수리비.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궁금증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판결록은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사기 모집 최고로 활동한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1, 2심 판결이 뒤집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기 투자 사건인 것 같은데요. 요즘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 사건인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미국 유사수신 업체 램벨 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 최고로 활동한 이 씨는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 주겠다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에게 4,600만 원 상당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램벨 캐피탈은 한 명의 모집책이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램벨 캐피탈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위해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운영되었었는데 2018년 12월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되어서 출입금이 중단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1심과 2심 모두 이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단 결과를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1, 2심에서는 해당 회사가 아무런 실체가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 씨가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이분은 뭐 하부 조직의 모집책에 불과하니까 이 사기 구조를 알았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이제 투자 모집의 기간이라든가 자금 운용 방식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램벨 캐피탈이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 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진술이 아닌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송부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그간 입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유사수신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이제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한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유사수신 가담자의 면책 범위를 좁힌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 기준이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모집책이 나도 이제 회사의 실체를 몰랐었고 나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간 책임을 회피했던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투자자의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권유하는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을 파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타인을 끌어들였다라고 한다면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법부는 내부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이 부인하다고 하더라도 돌려막기 구조와 같은 객관적 징표가 뚜렷하다고 한다면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명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향후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상위 모집책들이 하부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고의성을 부정해서 처벌을 피했던 기존 사례들을 차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서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가지고 원심에서 파기환송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안에서 이제 모집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원심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서 모집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는 이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모집책이 고의성을 부정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구조적 위험성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 등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투자자 모집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판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사 수신 행위 이 범죄에서 하부에 모집책에 불과하더라도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판결록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의 성심성의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1992년 10월 8일 날 진흥지로 입사하고요. 예. 2015년 6월 30일 날 퇴사했어요. 네, 네, 혹시 어떤 그- 곳에 이제서 퇴사를 네? 하셨을까요? 어떤 직장을 다니셨을까요? 저기 학교 기능직 급식소에서 예. 위생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그냥 지금 공소시효가 지냈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많고 급여 문제도 그렇고 이런데 요거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고요. 예. 세 번째는 카드를 막 그냥 무리하게 직원 앞으로도 막 이게 인출이 되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물론 저한테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계약 시간 때 그때 딱이 맞아 직장에서 엄청 고통스러워 딱이 맞아가지고 폐렴이 한 5, 6년 고생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그 공포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이거 통장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 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급여가 안 들어오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소시효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은 급여나 수당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또 네네네. 어떤 문제점들을 또 발견을 하셨어요? 저기 그 명세서를 제가 예, 띄면서 확인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저한테도 빨리 이거를 못한 건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 무리한 카드 같은 거를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제가 다니지 않는 그런 카드로 막 해서 요 세 가지가 요 카드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냈지만 그 요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발급하지 않은 카드로, 근데 네네. 명의는 이제 상담자님의 명의인데 네네네. 그 명의로 발급이 됐고 그것들을 이제 학교나 아니면 그 직장 측에서 무단으로 네. 사용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 예, 계약직 앞으로도 돈 떼쓰고 하여튼 서울 어디서부터 전국적으로 다닌 거예요. 예. 그리고 돈도 현금으로 막 빠지고 도저히 폐지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거를 받을 수 있나 제가 받지 못한 거를 예. 이 급여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요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저는 만약에 받게 되면 제 일부분은 제가 아직도 폐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를 저는 다 환원할 거예요. 저는요.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이제 입고 계시는 정신적인 거네요. 피해가 엄청 컸어요. 예, 92년도 들어갈 때 실장이 보건증 때문에요. 폐병이라고요. 그랬더니 영양사한테 폐병이라 해가지고 1,400명 급식 인원인데 중고등학교인데요. 그냥 다 짬밥 처리하고 저는 밥 먹듯이 굶었어요. 그런데다가 기사들이 그전에는 인력으로 사인을 해줘야 초과를 받아요. 제가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해요. 삼식을 하기 예, 때문에 6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해야죠. 해가지고 9시나 9시 반에 끝나요. 토요일 날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한 2시에 퇴근하고 저는요. 그 일요일 날 간식 먹인다고 기숙형이니까 대학교 가는 애들 고3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8시에 들어와서 11시나 이렇게 보니까 교육계에서 주는 급여니까 여기는 제가 엄청 힘들수록 아예 지출을 안 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어려웠고 생활비를 하려고 친정 노모하고 아들하고 살면서 집에 한 5분 7분 거리니까 기사를 버텼죠. 그랬더니 기사가 사인을 안 해줘서 급여를 못 받아 먹었어요. 영양사가 그 다음에는 영양사가 그 구석에 닦으래요. 닦으라서 더 들어가요. 들어가면 발로 궁뎅이를 탁 치면 거기 꼬꾸라져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엄마들은 직장 내에서도 뭐 네. 상사로부터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다는 말씀 말도 같네요. 못하죠. 예. 말도 못해. 이게 한 가지만 했어도 막 한데 죽을 것 같아요. 그린데다가 영양사가 그냥 말로 차고 수백 달아 1,400만 급식이니까 이건 냄새나 맡으라고 주먹으로 탁 쳐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래도 버티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는 그냥 기사들이 막 새벽이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지 말 들라고 이러고 또 이 행정실장이 지출 현금 제일 많이 빠진 건지 내가 몇 년도에 실장이 이름을 알려고 했는데 이 실장이 사표 쓰라고 6개월을 쫓아다녀. 그래도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기사들 때문에 한겨울에 컨테이너 집에를 못 가고 잤어요. 망을 보고 이래가지고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계약직한테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따기까지 맞았어요. 그것도 그래도 사표 안 쓰고 버티니까 그 급식소 정교 회장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실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급식 도급청에 가가지고 그 재판이죠. 심사 받아가지고 감봉 3년을 당했어요. 불결하라. 식판에다 고춧가루, 머리카락, 투리오를 넣어서 불결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이렇게 버텼는데 지금은 와서 이러니까 제가
엄마,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답답하신 부분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주 오늘도 죽을 것 한정된 같아요. 시간 안에 이제 또 상담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네, 네, 어떤 네. 사연으로 이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초과 근무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네, 하셨으면은 이제 일주일 내내 수당도 했죠. 받으셔야 네, 되고 급여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학교 직원이 뭐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걸 뭐 쓰고 다녔다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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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 직장 내에서의 뭐 괴롭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으로 네, 상담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옆에 네, 황영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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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사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그 뭐 아, 되게 두 막 두 많은 가지가 일들이 너무 힘드네요. 예, 많은 일들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우선은 그 학교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고 이제 그 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 되고 이게 뭐 그 고3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였나요?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숙형이에요. 아, 예. 그리고 뭐 기숙사. 기숙사도 있고 뭐 기사들한테도 이제 밥을 제공하고 하면은 이제 공사장 인부들도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네, 네. 저기 예. 거기서 위생직으로 저는 이제 네네. 92년도 기능직으로 이제 입사를 아, 기능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던 사안이었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계약직이라 교장 싸움을 선생, 붙였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예, 예. 교장 선생님 추천 받아가지고 저가 네네. 이제 예, 그러면 저기 통상적으로 들, 학교에서 그 급식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뭐 외주를 맡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사안인가 봅니다. 네, 애들이 예. 기숙사에 대학교 가는 학생이 한 60명 정도, 예, 예. 5, 60명 정도서 쟤네들이 이제 식대비를 내고 학교에서 네네.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사안들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혹은 뭐 네, 이제 뭐 이게 그 부당 해고를 하기 위한 뭐 이제 그 일부러 이제 일을 어렵게 한다든가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에서 제도 정비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랬던 상황 같긴 한데 그에 대해서 뭐 따로 뭐 고발이라든가 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 사안은 전혀 없으실까요? 아니 저는요, 네. 저기 복막령 대수술한 친정 노모하고 친정 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노모하고 살고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네. 제가 교장 선생님 추천하러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데 예. 집에서 5분 7분 거리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모하고 아들을 저기 지키려면은 어떤 거를 내가 감수한다고 엄청 발버둥 쳤지요. 그냥 무조건요. 그러니까 예. 이것저것 안 되니까 계약직한테 따기까지도 맞아가면서 네네. 제가요. 예, 예. 그렇게 해서도 간신히 그냥 명퇴를 했는데 네. 아유 내가 몸이 그때 이제 폐렴이 걸렸어요. 네네. 2014년도에 7월달에 매를 맞았어요. 계약직한테. 그러니까 예, 이것도 예.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학부모도 동원해서 재판받고 감봉받고 뭐 행정실장 사인 뭐 사표 내라 예. 기사들 뭐 초가 안 찍어지고 쫓아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끼워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 제가 어떻게 저들 그냥 그래 깜빵 생활보다 낫지 하고 엄청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뭔가 그런 직장 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네. 뭔가 신고를 하신다거나 문제 제기하신 적은 없고 오히려 네. 뭔가 오히려 나를 직장 해고하려고 떨어질까봐. 네네. 그런 떨어질까 것들을 좀 감히 분위기를 그만하는 만들려고 뭐 그냥 네. 학교 측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네. 이 급여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영혼까지 예. 빼간 거예요. 그 급여 관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명의로 있던 계좌 통장에서 이제 그 네. 카드가 발급되었고 그 네네, 카드를 네. 선생님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학교 관계자 측이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카드 사용해요. 사용 내역이 이제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인이 되는 사안인 거고, 그렇죠? 제가
폐병이 있어서 한 5, 6년 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통장 같은 거 확인할 그런 네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많이 살았으니까 마무리하자 하고서 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안 들어가고 쓰지 않은 인출이 막 이러니까 막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받았던 급여보다 더 들어온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 받았던 급여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알 수 없는 돈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제가 통장에 있었던 돈이 다 돈까진 다 예, 예. 나가버리고 네네. 아예 급여 안 들어오고 초과내 수당 급식비 뭐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해서 예. 급식비 때문에 시간을 실장님한테 많이 좀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건 못마땅해가지고 계속 뭐 사표 쓰라고 계속 당시에도 그 기사를 사용 금액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번 하셨었나요? 그때는 초과가 안 들어와서 했었죠. 초과가 안 들어와, 네네. 급여가 안 들어와가지고 초과 수당에 네. 대한 급여가 안 들어와서 이제 이의 신청을 네네네. 했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그 사용 내역을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몸이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예. 이거를 정리 못하는 제 자신도 이제 많이 잘못이 많은데 아닙니다. 보니까는 예.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태로 이거 법무사에 갔더니 공소시효 안 된다. 안 되면은 예. 세상에서 알리자. 예. 이것도 내가 어디서고 멍청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면 왕따인데 나는 엄마 너무하고 아들만 지키려고 무조건 얻어맞으면서 딱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네. 난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예. 그 혹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내역이라는 건 언제쯤 알게 되셨을까요? 요번에 네. 저거 급여 명세서를 제가 내역서를 다 띄워놨어요. 예. 2000년 전에 거 93년도서 예. 띄워놨어요. 제가 92년도에 있었으니까 93년도 6월달 썼을 텐데 급여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급식 12만 원 요 정도. 예. 저희 이제 상담 시간이 좀 지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네네. 뭐 일단은 말씀 주신 사안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선생님 카드로 타인이 이제 뭐 상점에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사기죄라든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을 하고 선생님 카드로 이제 현금 인출기에서 뭐 계좌이체를 했다, 돈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타인 카드로 현금 인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절도죄가 또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사안들인데 뭐 사기죄든 절도죄든 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든 컴퓨터 사용 사기죄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소시효 자체가 보통 뭐 7년, 10년 뭐 그 정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2015년도 퇴사했었으면은 그런 이제 급여에 대해서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든가 출금을 했다든가 급여를 사용을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15년 전에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다 된 거죠. 예, 네, 그렇죠. 그 15년 10년이 지금 2025년이니까 예, 좀 지났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지급 임금 청구라든가 뭐 이제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년 정도 이제 지난 사안으로 지금 판단은 되는데 혹시 뭐 그 전에 뭐 다른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학교 쪽에 한번 연락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을까요? 무조건 쫓아내고 지금 말하면 예, 예. 왕따로만 시키니까 나는 노모하고 자식만 지키려고 네네. 무조건 참고 그냥 할 생각을 못했죠. 그 회사 나오고 이러면- 나서도 이제 10년 가까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죠? 아니요, 5년 정도, 6년 정도 예. 결핵이 있어서 예, 예. 폐렴으로 고생을 해서 여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예. 예, 그게 명세서에 그때 썼으면 되는 건데 네. 그냥 요번에도 힘들어서 인생 마무리하자 하고서 아유, 아니요. 서류를 그러시면 보다 안 되죠. 보니까 예. 이거를 뒤늦게 발견이 된 거죠.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몸이 막 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막 약을 막 그냥 먹고 이러니까 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너무 예. 힘들어요, 변호사님 저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때 이제 네. 방금 얘기하시다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걸 알리고 싶다. 그리고 뭐 이거를 네. 이제 알린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진 않겠냐. 요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이제 보통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처벌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내용 자체가 이제 진실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고 그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가장 궁금한 게요, 네네. 변호사님. 만약 이제 공소시효가 지냈어. 네네. 제 글자리도 있는데 현금을 너무 인출 뛴 데서 가슴이 막 막 네네. 찢어지는 것 같고 어차피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당했으니 네. 그냥 나는 신문에다가 강원일보고 뭐고 어디고 저는 전부 알리고 싶어요. 네네. 저같이 이렇게 피해자가 다시 두 번 다시 있지 않. 이건 피해자도 이만저만 피해자가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네네. 응? 예, 그래서 그거를 전 강원일보에다가 그냥 내고 싶은데 그거 신문에 내도 공소시효 지내도 상관이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공소시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 행위가 있었다. 그 진실성이 네. 문제되는 것이래 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생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보충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교 차원에서 만약에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래 가지고 진실성이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언론에 제보를 하시는 것은 이제 가능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랑은 별개의 사실관계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는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 사건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혹은 이제 뭐 일반 민사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길게는 10년, 짧은 단기 소멸시효도 있지만은 그런 시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소멸시효라는 거는 항변 사유라 해가지고 내가 채권이 있는 거는 별개로 그 사람이 이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사유래 가지고 그 항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청구 자체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래 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공익적 목적을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소를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제 뭐 그 강제 조정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주변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협상이라든가 조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사안이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학교 차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근로 기간 동안 내가 그 근로 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청구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진단서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좀 제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은 그 법률 상담소 이제 사람이 무서운데 법률 상담소 어떻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없나요? 어디 법무사에 가라. 여기 시골에는 제가 집이 충청도인데 가니까 무조건 공소시효도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딱 한데 앞에 아주 캄캄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더 푸게 한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 어디 교대 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서 제가 상담 받으면 되나요? 네, 그 서울 교대도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지역마다도 법원 앞에 그 이제 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법원 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그 상담료가 좀 부담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무료 상담이라든가 소송 구조 이런 것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행정주민센터 같은 데 가시면은 마을 변호사들이 이제 또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증거를 먼저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제 그 소송 절차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함부로 소송을 걸게 되면은 소송 비용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돈을 못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 비용상 발생하는 책임까지 내가 다시 또 떠안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증거면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그 복지센터라든가 혹은 이런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한번 증거를 한번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송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급여나 수당 같은 바쁘신데 것들이 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셨네요. 예,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고 체크카드도 또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내역들을 또 다 찾아 놓으신 거죠? 네. 예, 이런 그런 것들을 흠도 예, 없어요. 요거 자료들 그거만 있으면 그냥 포기를 하겠는데 이것뿐만이 그렇죠. 아니에요. 또 객관적인 것들을 또 다 확보를 하셨는데 또 넉넉고 있자니 너무 또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 잘 확보하셔가지고 뭐 법원 근처든 법원 아니든 또 주민센터를 찾아보시면 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예,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자료들 잘 챙겨서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게 뭐 공소시효 문제든 소멸시효 문제든 네. 사실 또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좀 즉각적으로 나서는 게 좀 네, 가장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네. 좀 공론화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뭐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어쨌든 여론이나 어떤 공익적인 목적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명예훼손 문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특정 단체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여러 행사 운영에 참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맡는 일은 계속 커졌습니다. 행사 기획안 작성부터 프로그램 운영표 구성, 홍보 문구 제작, 전단 디자인, SNS 게시물까지 사실상 단체의 기획팀과 디자인팀 역할을 모두 제가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동안 단체는 이번 행사만 끝나면 특별한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이번까지만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계속 저를 설득해왔고 제가 보상을 요구할 때마다 행사 끝나고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당한 보상과 계약을 전제로 참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단체의 반응은 그럼 행사에서 빠지시죠? 라고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제가 만들어둔 기획안과 홍보물, 디자인 자료는 그대로 사용해 행사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들을 제가 빠진 뒤에도 단체는 제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저를 행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지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와, 먼저 상담자가 만든 기획안, 홍보물, 디자인을 이 단체가 계약도 없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뭐 상담자가 만든 기획안, 홍보물 디자인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서 상담자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행사를 돕기 위해서 만든 위 저작물들은 행사 종료 시까지만 통상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는 상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 전시, 공연 등을 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처음에는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한다고 하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공익적 목적이 있는 그런 네. 행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단체가 당연한 것처럼 보상 약속 없이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쨌든 사실상의 근로 제공을 했다라고 봐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상담자가 처음에는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봉사자로서 활동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였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단체에 의해서 업무 수행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의 실질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네, 이 상담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제 행사에서는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부당한 처벌이다, 차별이다, 뭐 보복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사안에서 이제 상담자가 단체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료를 청구를 했었는데 단체가 이에 대해서 행사에서 배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제 부당한 차별 내지 보복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가 행사 운영에 참여할 디자이너를 정하는 것은 단체의 권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게 불복하기는 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단체는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행사 후에 보상을 해주겠다, 끝나면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진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뭐 계약서가 없긴 하지만 이를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체가 행사 후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은 이는 이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추후에 저작물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저작물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이 단체에 사용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단체가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 정지 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와 별도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이제 형사상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네. 있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의 빌미로 무보수 노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행들이 좀 만연한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사례들은 없었을까요? 예,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에서 무보수 노동을 요구해가지고 문제된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예술인들의 봉사 차원에서 해당 단체들에게 재능을 기부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해당 단체들이 나중에는 예술인들을 상대로 무보수로 창작물을 만들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협박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분쟁에 이른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이러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항을 좀 반드시 포함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좋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체와 계약 체결 시에 저작물 사용 기간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료 지급을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지급 의무 등에 대해서 조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무보수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저작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넣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사용 기한이라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사용 기간을 좀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그걸 네. 어길 시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맞습니다. 조항들을 넣는 것들이 가장 네. 좋겠네요. 예, 자신의 저작물을 대가 없이 사용한 점 때문에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이메일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SNS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cap처해서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잘 나온 사진을 SNS에 많이 올리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는 전문 사진 작가도 아니고 취미로 찍은 사진이며 게시글에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 두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변호사님, SNS 문화가 이렇게 일상화되면서 이번 사연 같은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 SNS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컨텐츠로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 컨텐츠는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상담자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캡처해서 본인이 찍은 사진인 마냥 이렇게 올린 상대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사안에서 상담자가 게시한 풍경 사진이 이제 저작물로 인정되고 침해자가 해당 사진을 캡처해서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제 침해자의 저작물 인용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과 상담자가 게시한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공중, 송신한 것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상대가 이제 인터넷 사진인 줄 알았다, 그냥 재업로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혹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물로 인정되어야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사안에서 상담자가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의 경우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창작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침해자가 상담자의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SNS에 게시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무단 복제 및 공중 송신한 것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자가 직접 촬영한 배경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침해자가 인터넷 사진인 줄 알았다고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침해 행위가 인정돼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침해자가 그냥 재업로드 했을 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만 공중송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하면은 공중송신한 이상 이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상대가 사진을 가져다가 그냥 뭐 내가 내 SNS에 올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뭐 광고 홍보용 콘텐츠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의 범위가 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침해자가 상담자의 저작물인 사진을 가져다가 광고 홍보용 콘텐츠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저작권법 제125조 2에 의해 가지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침해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상대 계정이 익명입니다. 뭐 그리고 DM을 보냈는데 뭐 연락도 받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상대 계정이 익명이고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SNS 침해자의 계정을 신원조회해가지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SNS에다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성명이라든가 연락처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소송으로 들어가서 네, 사실조회를 맞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게시물에다가 무당 사용 금지라고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연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죠. 며칠 전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제 차의 뒤쪽으로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상대방도 괜찮다, 보험사와 처리하자라고 해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 차량은 15년 넘은 오래된 차량이었고요. 중고차 시세가 약 2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앞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경미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과실을 100% 인정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상대 차주는 제 보험사의 범퍼뿐 아니라 엔진 전체 교체, 운전석 시트 전체 교체, 차량 전체 점검 비용을 요구하면서 약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사고 때문에 앞으로 도로에서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직접 파손 부분만 보상된다라며 상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상대는 스스로 공업사를 찾아가서 마음대로 전체 수리 후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범퍼 외 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대 차주가 요구하는 과도한 수리비를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또 상대가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압박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한 시속 10km나 됐을까요? 범퍼가 일단은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고와 무관한 것들의 교체를 전부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사가 배상하겠다고 한 금액보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피해만을 다루고 있는데 물적 피해의 경우에는 이제 교특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실무에서 이제 통상 약식명령 벌금이 나오지만은 인적 피해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 이제 인정돼서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예, 상대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약 200만 원이라고 해요. 차량 가치보다 이제 높은 수리비 1,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중고차 시세가 약 200만 원 이하인데도 이제 오히려 수리비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제 1,000만 원 요구하는 상황은 이제 상당히 과도한 수리비 요구로 보이는 상황이래 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보상 의무는 네. 없을 것이다. 자, 상대방이 공업사에 임의로 전체 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보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담자 또는 보험사가 이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엔진 시트 등이 망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상대방이 이제 공업사에다가 임의로 전체 수리를 진행한 뒤에 나중에 영수증을 보내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또는 이제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이제 상담자가 해당 사고로 엔진 시트 등이 망가져서 재물 손괴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 또는 이제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의로 본인이 수리했다라고 해서 네.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예, 보상할 맞습니다. 의무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차주가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네. 네, 상대 차주가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의뢰인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제 대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차주가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과도한 수리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제 공갈죄 실행의 착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공갈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래 가지고 이에 대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갈죄 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수리비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개별 연락에 대해서 증거를 좀 수집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이라든가 민사적으로 좀 대비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신 분의 사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생생먼뉴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 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에 게시판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